총 인구는 약 2억 614만 명으로 인구면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토착어를 포함하면 언어가 무려 516개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언어가 많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바로 나이지리아에 관한 것이죠. 정식 명칭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으로 동쪽으로는 카메룬과 차드, 서쪽으로는 베냉, 그리고 북쪽으로는 니제르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30여 년 전 수도를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현재의 아부자로 이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나이지리아의 국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양쪽의 녹색과 가운데 흰색의 심플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디자인은 나이지리아가 독립할 당시 국기 디자인에 관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무려 2870점의 공모 작품 가운데 어느 학생이 제출한 것이 선정됐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의 나이지리아 국기입니다. 녹색은 농지와 그곳에서 수확되는 풍부한 농산물을, 그리고 가운데의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뜻하면서 동시에 왼쪽부터 녹색, 흰색, 녹색 이렇게 세 부분이 북부 지역의 하우사족과 플라니족, 남동부 지역의 이보족, 남서부 지역의 요르바족 등 대표 부족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 확진자가 56,177명, 사망자는 1,078명이고 감염 확산이 가장 심했던 6월과 7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800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8월 중순부터 차츰 그 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9월 최근에는 1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더디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등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확산이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악화돼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이지리아의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 차원에서 수도 아부자 시내에 있는 보육원과 인근 마을에 400만원 상당의 식량과 방역품, 1,2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각각 전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했죠. 이처럼 당장의 식량과 방역품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일명 식약처로 잘 알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이카와 식약처의 MO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코이카의 협력 대상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의약품 분야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교육,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빛이 전달되어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일이 많은데 그 예로 외교장관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장관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후 3주간 격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됐는데 당시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과 관련해 8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억 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이에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외교장관은 지난 8월 12일에 완치되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마치 제2의 한국인 것처럼 한국을 향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해당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식물학자 한상기 박사입니다. 50여 년 전인 지난 1971년 당시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던 한상기 박사는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로 용감하게 떠났고 그곳에서 심각한 식량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히 농업 분야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내게 되어 당시 화제의 중심에 섰었죠. 한상기 박사는 38세라는 다소 젊은 나이에 서울대 교수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국제열대농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원없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사가 국제열대농학연구소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커다란 과제가 주어졌는데 바로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가 주목하게 된 것은 카사바였죠. 참고로 카사바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풍부한 작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을 꼽을 수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하죠. 생김새가 길쭉한 고구마와도 흡사한 카사바는 껍질은 갈색을 띠면서 속은 하얗고 열을 가하게 되면 반투명한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상기 박사의 경우 서울대에서 잡초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리가 가진 딱정벌레에 대한 저항성을 연구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잡초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농학자였던 그가 연구소에서 처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당시만 해도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생소한 작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막하기까지 했지만 한 박사는 식물학자로서 그리고 육종학자로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 문제로 굶주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이지리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원산지인 브라질에도 가봤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카사바 연구에 투자한 결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동시에 카사바를 덮쳐 그동안 잘 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종자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가진 카사바 계통 연구에 몰입했고,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이 흐른 1976년 한 박사는 드디어 내병 다수성 카사바를 개발하게 됐죠. 새롭게 개발된 카사바 품종을 자동차에 싣고 나이지리아의 곳곳을 다시 돌아다니며 병든 카사바가 보이는 곳마다 새로운 카사바를 꽂아 전국적으로 내병 다수성 카사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왔죠. 그리하여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렇게 두 위험 요소에도 강한 카사바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두고 나이지리아의 이키레 부족에서는 실제로 한국인 농학자 한상기 박사를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단순히 명예직과도 같은 부족 추장의 타이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키레 부족의 추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추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키레법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전해지죠. 나이지리아 이키레 부족 추장 출신인 한상기 박사의 헌신적인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등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 면에서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교육 측면의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지원으로 학교 단지를 건립하고 선생님들의 멀티미디어 교육 역량을 강화해 이목을 끌었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도 아부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춘 학교 단지를 구축함과 함께 아부자 관내 학교 120여 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법까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외에도 코이카에서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나이지리아가 193개 회원국들 중에서 전자정부 지수 면에서 163위로 다소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정부의 우선 과제들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 후 코이카는 지난 2013년부터 856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발가 및 전문가를 파견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공무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제공했죠.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화제인데, 그 대상에는 K-팝, 한식, K-드라마 등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류의 양상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전통 공예에도 관심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한국의 전통 매듭 공예 강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 현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민속 공예의 매력을 현지에서 한껏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매듭 공예 강좌를 수강하는 어느 나이지리아 학생은 특히 번데기 매듭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밌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이번에 좋은 강좌를 수강하면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놀라운 손재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민속공예의 멋을 느끼며 한류를 제대로 경험했죠. 참고로 한국 전통 매듭에는 같은 마음으로 통하다 혹은 사랑하다 라는 뜻을 지닌 동심결 매듭을 비롯해 가장 평이하고 기초적인 도래 매듭과 나비의 생동감 있는 모양으로 예술성을 강조하며 아름다움을 한국 곳곳에서 있던 도구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상재해 응급 대응 수준이 격상됐다고 인민망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곳곳에서 한 달 넘게 내린 호우로 약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중국 기상국이 지난 5일 중대 기상재해 응급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전날에도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장시성, 후베이성, 호난성, 충칭, 우이저우성, 윈난성, 해이롱 장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각 지역 기상당국도 전날 응급 대응 수준을 높였다. 안휘성 기상국은 폭우 대응 단계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후베이성은 홍수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높였다. 후베이성에서는 지난달 8일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6차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으며 우한과 황강 등 11개 도시에는 강우량이 400mm가 넘었다. 이웃 후난성도 폭우 응급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후난성의 둥팅로는 불어난 물로 858km 길이, 제방이 경계 수위를 넘었다. 충칭시도 전날 밤부터 홍수방어 3급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폭우로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416억 4천만 위안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4일 양쯔강 유역에서는 올해 첫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양쯔강에 있는 세계 최대 산샤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지난달 27일 창장의 산샤댐과 거저우댐의 하류에 위치한 후베이성 이창시의 폭우가 쏟아져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됐다. 도심 거리는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흙탕물에 잠긴 기차역은 부두로 변해 사람들은 기차가 아닌 배로 이동해야 했다. 도시가 삽시간에 물바다로 바뀐 이유는 폭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당국이 이창시 상류의 산샤댐과 거저우댐에 물을 긴급 방류해 창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이다. 홍콩 동방일보는 지난달 25일 이번 홍수 피해가 심각해서 산샤댐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긴급 방류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샤댐 긴급 방류 소식은 분노와 비난을 일으켰다. 어째서 산샤댐 물을 가둬놓지 않고 방류한단 말인가? 댐이 홍수를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시킨단 말인가? 사람들은 속은 기분이겠지만 처음부터 산샤댐의 설계 개념이 이런 식이었다. 원칙적으로 이번 방류는 원래 예정했던 방식대로 운영한 것이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는 175m이지만 홍수 통제 수위는 145m로 최고 수위보다 30m 낮게 설정돼 있다. 이는 장마철에 물이 넘쳐 댐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물을 방류해 댐을 비운 뒤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당국은 최근 산샤댐 수위가 147m로 올라가 홍수 통제 수위보다 2m 높아지자 통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빼냈다. 산샤댐의 홍수 통제란 바로 이런 의미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하류에도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다. 하류 지역 사람들은 홍수 방지를 위해 세워진 댐인데 물을 방류해서 홍수를 키운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산샤댐 설계에는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위에서 유입되는 물을 받아내는 것만 고려됐다. 따라서 받아낼 수 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내려오면 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더 많은 물을 방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류 지역은 원래 발생하던 수해보다 더 큰 인위적인 수해를 당하게 된다.
산샤댐의 기획자, 설계자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산샤댐은 중국이 건설한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이다. 중국은 산샤댐 건설 사업이 홍수방지, 발전, 수자원 보호, 해상 운송에 4가지 장점이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 가운데 장마철에 물을 가둬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해왔다.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장마철에 홍수를 방지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홍수를 키운다니. 한마디로 이는 허풍이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저급한, 필자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저명한 국토기획 전문가이자 산샤건설 사업 36기의 저자인 왕웨이로 박사는 산샤건설 사업의 홍수방지 기능은 거짓말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폭우로 창장에 물이 불어나면 상류에 위치한 산샤댐에 물을 가둬 창장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하류의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상류는 댐을 건설한 것만으로도 이미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이 커졌다. 상류의 수위가 더 높아지면 산샤댐 물을 방류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면서 산샤댐은 근본적으로 홍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론과 추측이 아닌 현실로도 입증됐다. 최근 사람들은 산샤댐 하류에 있는 이 창과 우한이 물에 잠기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산샤댐과 거저댐이 일제히 긴급 방류함에 따라 이창시의 하천 수위는 도로까지 높아졌고 도시는 어디가 강이고 도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한 시민은 이런 대규모 홍수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산샤댐의 하류에 있는 창샤시가 홍수로 침수됐고 창샤 쥐즈저우의 강신도에 있는 마오쩌둥 동상이 목까지 물에 잠겼다. 산샤댐 같은 거대한 토목 사업은 수억 명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속임수로 덮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공산당은 거리낌 없이 한다. 물론 공산당의 거짓말이 이것뿐만은 아닐 것이다. 3초 만에 집 와르르 31일간 쏟아진 물폭탄에 중수대밭됐다. 재앙은 겹쳐서 온다는 화불단행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 연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진 데 이어 6월 들어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중국 곳곳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4일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이후 중국 중앙기상청은 31일 동안 모두 92차례의 폭우 경보를 내렸다. 중국 31개 성시구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6개 성시구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신경보는 광둥성과 구이저우성, 윈난성 등 중국 서남부 지역과 장강중 하류 일대를 하루도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폭우로 인해 304개의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산사태 경보 또한 10차례나 발동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현재 수재를 입은 사람은 2천만 명에 육박하는 1938만 명. 사망 또는 실종은 121명.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416억 4천만 위안에 달한다. 가옥은 1만 7천여 채가 붕괴했다. 중국 중앙기상청은 이미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된 폭우가 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4일에서 5일까지 특대형 폭우가 충청과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장쑤성, 상하이 등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댐으로 최근 변형 또는 붕괴 소문마저 도는 산샤댐은 지난달 29일부터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 신경보는 2일 오전 10시 산샤댐으로 초당 5만 제곱미터의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수리부 소식을 인용해 전했다.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중국 곳곳에서는 진풍경 또한 벌어지고 있다. 충칭의 경우엔 아파트 3층의 창을 통해 홍수가 마치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모습이 잡혔고 윈난성과 후난성 각지에서는 홍수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기상청 대변인 왕지화에 따르면 남해와 서태평양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이번 폭우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중국 남부 지역의 약 60% 정도가 이번 폭우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았다. 한편 중국 중앙기상청은 장강에 이어 황하도 1일부터 물이 불어나는 시기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강우 전선이 남부를 휩쓴 데 이어 동북부 지역에도 점차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중국 양쯔강 홍수의 수해 대응 수준 3급으로 격상. 중국 당국이 양쯔강 유역 홍수의 심각성을 고려해 4일 낮 12시부터 수해 방어 대응 수준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강한 비의 영향으로 양쯔강 중하류 수위는 평소 수준보다 0.8에서 2.3m 높아졌으며 지속해서 상승해 경계 수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쯔강 지역에는 올해 첫 홍수 경보가 전날 발령됐다. 양쯔강에 있는 세계 최대 산샤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 중국에서는 남부 일대의 여진 폭우로 폭넓은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현재까지 12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중국 26개 성시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1,938만 명으로 이 중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또 가옥 1만 7천만 채가 붕괴했고 87만 5천 명이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이 기간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416억 4천만 위안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국 전국 평균 강수량은 293.9mm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전국 9개 현이 역대 1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하고 장장 일부 지류는 1951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중국 방재총국 관계자는 현재는 남부지역에 폭우가 내렸지만 중국의 7에서 8월 강수 상황은 북부 지방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기간 동북 삼성과 황허 중상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